첫 번째 이야기. 그의 차는 몇 개의 거리를 구불구불 지나 초호화 웨딩 호텔 앞에 멈췄다. 나는 천천히 차에서 내리며 입구 바로 앞에 놓인 커다란 환영 현수막을 훑어보았다. 박재성 부사장님과 임나연 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었다. 밤바람이 머릿속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지만 이 희극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옆에 놓인 웨딩 사진 속에서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한 여자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당연히 내가 아니었다. 오늘 그와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약속했던 내가 아니라 방금 그에게 문자를 보낸 그 싸구려 비서 임나연이었다. 웨딩 촬영, 혼인신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그는 오래전부터 다른 여자와 모든 것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려낸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코가 꿰인 바보에 불과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뼈마디가 으드득 소리를 냈고 시선은 칼날처럼 차갑게 저 붉은 글씨를 꿰뚫었다. 대단하군, 박재성. 감히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그렇다면 누가 마지막에 무릎 꿇게 될지 보여주지. 호텔에 들어가기 전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짧은 통화 2번을 했다. 불과 2분 후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 2명이 다가와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아가씨,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예식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를 골라 앉았다. 두 경호원은 말없이 문 밖으로 물러나섰다. 그들의 위압적인 기세에 누구도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다. 잠시 후 사회자의 낭낭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홀의 조명이 환하게 켜졌다. 임나연의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딸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를 한 걸음씩 나아갔다. 반대편에서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핑계로 나를 버렸던 남자. 박재성이 근엄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왔다. 두 사람의 손이 막 맞닿으려는 순간 나는 벌떡 일어나 하이힐로 그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걷어찼다. 퍽! 그는 예식장 한가운데에 그대로 고꾸라졌고 그 바람에 임나연까지 넘어져 면사포가 벗겨지고 부케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곳곳에서 경악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박재성은 이를 갈며 욕설을 내뱉으려다 고개를 들어 나와 눈이 마주치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떨기 시작했다. 임나연은 허둥지둥 소리쳤다. 재성씨, 빨리 나 좀 일으켜줘요. 하지만 그는 그녀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내 발 앞에 엎드린 채 벌벌 떨며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한자 한자 내리꽂았다. 이렇게 성대한 결혼식인데 축의금은 얼마나 내야 만족하겠어. 내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임나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박재성 뒤로 숨으려 했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팔을 붙잡았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나를 손가락질하며 홀 전체에 들리도록 고함을 질렀다. 이 요망한 년 끈질기게도 따라붙는군. 아까 내가 문 밖에서 쫓아냈는데 어떻게 기어들어온 거야?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고 비웃음이 쏟아졌다. 얼굴만 봐도 성깔 있게 생겼네. 알고 보니 상간녀였군. 맞아. 재성 씨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나연이를 죽도록 사랑하는데 누가 끼어들어도 소용없지. 소꿉친구라며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던데. 나는 나지막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꿉친구, 중학교 때부터라. 대단하네. 내 시선은 박재성에게로 향했고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워졌다. 대학 시절, 나를 미친 듯이 쫓아다닌 건 바로 당신이었어. 4학년이 되어서야 내가 겨우 마음을 열고 받아줬지. 그런데 우리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한 바로 오늘, 내가 3년 동안 나도 모르게 상간녀였다는 걸 알게 됐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두 사람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면 왜 그렇게 뻔뻔하게 나를 쫓아다녔을까? 답은 간단하지. 내가 재벌가의 외동딸이고 평생 써도 남을 재산을 가졌으니까 탐욕스럽고 비겁한 주제에 내 눈을 가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손을 휘둘러 그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너도 내가 끼어든 상간녀라고 생각했지? 박재성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그는 찔리는 듯 고개만 세차게 저을 뿐이었다. 바로 그때 임나연이 달려들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재성씨, 괜찮아요? 그녀는 그를 꼭 껴안고는 애처롭게 눈짓으로 도움을 청했다. 박재성은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눈빛에 계산적인 빛이 스치며 점차 평정을 되찾았다. 그가 맞는 것을 본 친척과 친구들이 분노에 차소리쳤다. 상간녀 주제에 어딜 감히 사람을 때려.
한 남자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어 내 얼굴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다. 잠깐, 박재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졌다. 그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해 있었다. 더 이상 두려운 기색은 없었다. 그는 일어나 정장을 바로잡고 위선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문서희 씨, 몇 년 동안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난 분명히 거절했소. 내 마음속엔 이미 다른 사람이 있다고도 말했고 오늘은 나와 나연이의 기쁜 날이오. 남자로서 내가 공들여 준비한 결혼식을 누구도 망치게 둘 순 없지. 당장 떠나시오. 경호원을 불러 끌어내기 전에.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박재성, 이 호텔이 어디서 났는지 잊었나?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를 쫓아내? 아니면 내가 조용히 떠나주면 당신이 저지른 더러운 짓들이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임나연은 그의 손을 꽉 잡고 애써 침착한 척하며 반걸음 앞으로 나섰다. 가식적으로 달콤한 목소리였다. 서희 언니, 언니가 재성 씨를 좋아해서 저희 결혼하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한 거 알아요. 하지만 재성 씨가 처음부터 사랑한 사람은 저예요.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린 법적으로 부부니까. 앞으로는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임나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사실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는 진작에 눈치채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돈과 인력, 내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 박재성에게 만들어준 회사를 회수하기로 결정한 거야. 내가 한 걸음씩 키워서 오늘날의 규모로 만들었지. 그는 그저 허수아비였을 뿐이고. 하지만 이 사실은 그에게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어. 나는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홀을 훑었다. 원래는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자비로웠던 모양이군. 나는 회사 회수 증명서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지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임나연의 아버지가 눈을 굴리더니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생각났다. 2년 나연이가 말했던 그 비서년이잖아. 재성이 회사에 흑심을 품고 있다는 그년.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하이힐로 박재성의 발을 세게 짓밟았다. 그가 고통에 몸을 떨었다. 당신이 뭔데? 내가 무슨 신분이라고 당신 비서를 해? 심지어 장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딸이 무슨 일 하는지도 모르다니. 정말 웃기는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내 드레스 위로 견과류 껍질을 한 무더기 뱉었다. 홀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역시 스폰서나 물고 다니는 상간녀였군. 자기 스폰서 신분도 제대로 모르잖아. 재성 씨가 누군데? 총자산이 수천억이고 밑에 회사가 셀 수도 없이 많아. 슈퍼카랑 고급 빌라가 넘쳐나지. 이 결혼식장도 다 재성 씨 거잖아. 나연이는 말할 것도 없고. 회사 경영하면서 초대형 프로젝트까지 따내서 회사를 세계 100대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넌 대체 뭔데?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임나연이 회사 경영을 돕고 프로젝트를 따냈다고? 정말 웃기는 소리군. 내가 내 용돈에서 수백억씩 빼서 그에게 투자금을 대줬고 우리 부모님 인맥을 동원해서 길을 열어준 게 바로 나야. 재벌집 아가씨 체면 다 구겨가며 술자리 구르고 그를 대신해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나라고.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치고 심지어 그의 일까지 내가 직접 처리해야 했어. 내가 없었다면 대학 등록금도 없어서 빌빌대던 시골뜨기 박재성 따위가 몇 대를 노력한들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것 같아? 홀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오직 내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누군가 끼어들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성 씨가 아랫사람한테 너무 관대하네. 비서 따위가 감히 사장 결혼식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나 같으면 당장 목을 잘라서 세상 무서운 줄 알게 했을 텐데.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박재성은 일어나 턱을 치켜들고 나를 내려다보며 직원을 훈계하듯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더 이상 당신을 내 비서로 둘 수 없겠군. 하지만 수년간 일한 공을 생각해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내주지. 먹고 살 길은 열어주겠다는 뜻이야. 만약 분수를 모른다면 나를 원망하지 마시오. 즉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역시 큰 사장님은 다르네. 마음 씀씀이가 태평양이야. 저런 여자한테 기회를 주다니 정말 대인배시네.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눈은 칼처럼 차가웠다. 나를 해고한다고? 재밌네. 어디 한번 해봐. 나도 당신이 어떤 방법으로 날 해고할지 궁금하거든. 홀 전체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겠지. 당신 같은 여자가 해고당하는 걸 무서워할 리가 있나. 쫓겨나면 몸이나 팔면 될 텐데. 비서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말이 끝나자마자
홀 전체의 시선이 변했다. 배가 튀어나온 한 뚱뚱한 남자가 탐욕스러운 눈으로 나를 훑으며 침을 흘릴 뻔했다. 아가씨, 얼마야? 아저씨가 다른 사장님들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차 대표님 친척인 걸 봐서 좀 깎아줘야지. 나는 차갑게 얼굴을 돌려 박재성을 쏘아보았다. 목소리는 누구든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게 가라앉았다. 박재성, 당신과 나의 관계를 끝까지 숨길 셈이야. 저들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말했다. 나연이는 내 아내요. 난 그녀에게 떳떳해. 지금 당신이 여기서 떠나기만 하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요. 뒤에서 임나연이 비웃었다. 소인배처럼 입꼬리가 올라갔다. 서희 언니, 분한 마음에 일을 벌인 건 알겠지만 결과가 뭐예요?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얻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평소 재성 씨가 워낙 관대해서 언니가 돈 좀 달라고 했으면 그냥 줬을지도 모르는데. 하필 우리 결혼식 날 난리를 쳤으니 이건 너무했죠. 언니가 그를 그렇게 모함했는데도 그는 언니를 해고하지 않았잖아요. 이 정도로 잘해줬는데 부족해요? 양심의 가책도 안 느껴져요? 그녀는 말하며 눈물을 글썽여 연약한 척했다. 박재성은 서둘러 휴지를 꺼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다정한지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폭발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발을 들어 임나연의 등을 그대로 걷어찼다. 악!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박재성의 품으로 쓰러졌다. 문서희, 너 미쳤어? 박재성이 두 눈을 붉게 물들이며 고함을 질렀다. 분노에 휩싸인 그는 내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나는 식탁 위로 쓰러졌다. 기름기와 국물이 온몸에 튀었고 얇은 여름 드레스 속으로 스며들어 살같이 타는 듯 뜨거웠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임나연을 품에 꼭 껴안고 천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당장 나연이에게 사과해. 그렇지 않으면 정이고 뭐고 없어. 임나연의 반짝이는 눈에는 더위 만만한 빛이 가득했고 경멸적인 시선이 내게 꽂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몸을 일으켰다. 팔은 새빨갛게 부어올라 피가 맺힌 상처 같았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오히려 점점 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재성, 당신은 임나연과의 관계를 숨기고 3년 내내 나와 잠자리를 했어. 그리고 나와 신혼여행을 가기로 한 바로 오늘 이 호텔로 그녀를 데려왔지. 내가 당신에게 선물한 호텔로 말이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더러 그녀에게 사과하라고? 나는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지난 몇 년간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줬더니 이제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도 된다고 착각했나 보지?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이 당장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거 믿어져? 내 목소리는 차갑고 위험있게 울려 퍼졌다. 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재성 씨를 3년 동안 사랑했고 이 호텔도 선물했다고? 그럴듯한데? 말이야. 누가 못해. 재성이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어. 인성이 어떤지 우리가 잘 알지. 게다가 재성이 회사 전체가 자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그때 한 소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저 언니가 입은 옷 브랜드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엄청 희귀한 명품 브랜드 같은데 나연 언니도 입은 적 없는. 임나연의 얼굴이 즉시 굳어지며 분노에 찬 눈으로 소녀를 쏘아붙였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서울 구경 처음 와놓고 감히 남의 편을 들어? 소녀는 움츠러들며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박재성은 이 기회를 틈타 임나연의 손을 들어올리며 반짝이는 결혼 반지를 과시했다. 문서희, 오늘이 우리 결혼식 날이라고 했는데 증거 있소? 우리 부모님, 친척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당신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당신과 결혼할 생각이었다면 집에 데려와 소개하지 않았겠소? 그리고 내가 당신과 혼인신고를 했소? 웨딩 촬영은? 예물이나 패백은? 말에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 모든 건 내가 나연이를 위해 준비한 거요. 박재성의 말이 끝나자 임나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교만한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서희 언니. 약은 함부로 먹어도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랬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홀 전체의 사람들 눈에 진짜 죄인이 되어버렸다. 나는 침묵했다. 정말로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 시절 나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부족한 것이 없었기에 예물이나 번거로운 절차 따위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쏟아부은 사랑이 이렇게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웅성거림이 더욱 거세졌다.
남의 감정에 끼어든 상간녀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 쉽게 넘어가면 안 돼.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지. 즉시 한 사람이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임나연의 아버지가 아래쪽에 앉아있던 뚱뚱한 남자에게 눈짓했다. 그는 즉시 알아차리고 비열하게 웃으며 몸을 숙였다. 아가씨, 상간녀 노릇은 잘못된 거야. 아저씨가 사람 되는 도리를 가르쳐주지. 나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지만 사지가 붙들렸고 그의 더러운 손이 나를 향해 다가왔다. 놔! 이건 강간이야. 당신들 다 감옥 가게 될 거야. 다음 순간 뺨이 터져나갈 듯한 따귀가 날아왔다. 짝!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멍멍했다. 이 더러운 년. 아무나 다 타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강간한다고 짓거려? 이건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거야? 수많은 더러운 욕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고 홀은 난장판이 되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박재성의 이름을 외쳤다. 그에게 아직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면서 그의 동공이 흔들렸다. 막으려는 듯 한 걸음 때려 했지만 임나연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다. 자기야, 저 여자가 우리 결혼식을 망쳤잖아. 나 너무 분해. 그냥 작은 교훈만 주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냥 가볍게 혼내주기만 해. 우리 마을 사람들 성격 모르지 않잖아.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야. 게다가 우리가 바로 여기 서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 그 말을 듣고 박재성은 망설이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방관했다. 그러면서도 임나연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안심시켰다. 바로 그때 당장 멈춰.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문 쪽에서 큰 호통 소리가 들려왔고 모두가 멈칫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양국진 지배인의 얼굴이 점점 뚜렷해졌다. 그는 우리 아버지의 옛 부하이자 내가 잘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내게 이 호텔을 선물하며 그에게 나를 잘 보살펴달라고 신신당부했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임나연의 아버지가 즉시 끼어들며 소리쳤다. 지배인님, 이 상간녀가 박 대표님 결혼식을 망쳐서 동네 사람들이 화가 나서 교훈을 좀 주려는 겁니다. 모든 건 박 대표님 동의하에 이뤄진 일이니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보시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박재성은 이를 악물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차갑게 양국진 지배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양국진 씨, 당신 호텔에서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는데도 보고만 있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거 믿어져?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오자 그의 안색이 순간 변하며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의 용이라도 지방의 뱀은 못 이기는 법인데 하물며 지금 이 호텔은 박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어. 나는 그분 밑에서 일하는 지배인이고 당신은 그저 상간녀일 뿐인데 상간녀 아버지가 뭐가 무섭겠소? 그러고는 그는 박재성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전현이 대체 뭘 믿고 당신한테 저렇게 기어오르는 거요? 아주 뼈저린 교훈을 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은 수백억 자산가인데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망설일 거요? 그러면서 그는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눈빛에는 악독한 빛이 서려 있었다. 박재성은 경악하며 더듬거렸다. 아니, 거기까지 할 필요는. 그때서야 나는 양국진이 왜 저렇게 악랄하게 구는지 깨달았다. 내가 그가 관리하는 호텔에서 봉변을 당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알게 되면 그는 분명 처벌받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나를 죽여 입을 막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과연 몇 마디 속삭임 끝에 박재성의 눈빛이 즉시 변했다. 망설임에서 잔인함으로. 그는 정말로 나를 죽일 셈인가? 그는 나를 놓아주었던 남자들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 신나게 휘파람을 불었고 뚱뚱한 남자가 즉시 다가와 비열하게 웃으며 더러운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내 경호원 2명이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채고 즉시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자마자 두 사람은 바람처럼 달려들어 그 남자를 바닥에 매다 꽂고 팔을 꺾어버렸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다. 나는 벌떡 일어나 망설임 없이 박재성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박재성, 이 배은망덕한 놈. 오늘을 똑똑히 기억해둬. 내가 아무 준비 없이 여기 왔을 것 같아? 나는 차갑게 한자 한자 내뱉었다. 똑똑히 들어도. 우리 아버지는 서울 최고 갑부고 우리 어머니는 가요계의 여왕이야. 방금 당신들이 내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면 여기 있는 모두가 시체도 못 찾게 됐을 거야. 과연 내 말에 돌아온 것은 경멸 가득한 비웃음뿐이었다. 비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쾅!
거대한 문이 박차고 열렸고 홀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20명이 넘는 거구의 경호원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순식간에 연회장을 포위했다. 그 기세에 샹들리에마저 희미하게 흔들렸다. 박재성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모든 것이 자기 통제하에 있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이었다. 임나연은 턱을 치켜들고 의기양양하게 나를 쳐다보았다. 봤지? 재성씨 회사 경호원들이 왔어. 오늘은 네가 날개가 돋아도 못 빠져나갈걸.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악! 처참한 비명이 울려 퍼졌다. 방금 나를 희롱하려던 뚱뚱한 남자의 팔이 총에 꿰뚫려 바닥을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아가씨! 천둥 같은 외침이 울려 퍼졌다. 선두에 선 사람은 김진우, 우리 아버지의 최측근 경호원이자 전직 특수부대 정예 요원이었다. 그는 화살처럼 달려들어 한 남자를 걷어차 날려버렸다. 남자는 2미터나 날아가 샴페인 타워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2명의 여성 경호원이 즉시 나를 부축해 혼란 속에서 빼냈다. 고급 맞춤 정장 재킷이 내 어깨에 걸쳐졌고 상처를 가리고 위험을 지켜주었다. 박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쳤다. 너희들 미쳤어? 내가 너희 사장이야. 내가 너희를 부른 사람이라고. 이 멍청한 놈들아. 누가 월급 주는지도 구분 못해? 양국진도 따라 소리쳤다. 경비! 경비 어딨어? 당장 이놈들 다 끌어내. 하지만 호텔 경비들은 석상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제히 2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양국진은 눈을 부릅뜨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채 고함을 질렀다. 너희들 다 귀먹었어? 내가 여기 지배인이야.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바로 그때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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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밖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연하게 들어섰다. 우리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 팀과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었다. 그들의 엄숙한 기세에 연회장은 숨을 죽였다. 박재성의 시골 친척들은 평생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공기는 얼어붙을 듯 팽팽했다. 선두에 선 사람은 바로 최민준 부회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박재성을 꿰뚫었다. 박 대표. 그의 입꼬리가 비꼬듯 올라갔다. 아니, 이젠 그냥 박재성 씨라고 불러야겠군. 지금부터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 대표가 아니니까. 뭐라고요? 임나연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민주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뒤에 있던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는 즉시 붉은 직인이 찍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오늘 새벽 3시 45분 문 회장님께서 모든 지분 회수 서류에 공식적으로 서명하셨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가리켰다. 목소리는 단조롭지만 잔인했다. 모든 지분, 회사 경영권, 심지어 당신 개인 계좌까지 모두 동결되어 문서희 아가씨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는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홀은 폭발했다가 다시 죽음 같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말도 안 돼. 박재성은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겼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가짜야. 전부 다 가짜라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내게 돌아섰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문서희, 네가 감히 서류를 위조해? 저들을 매수해서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임나연도 이성을 잃고 최민준의 옷깃을 잡고 소리쳤다. 가짜야. 전부 가짜일 거야. 내 남편은 수천억 자산가인데 어떻게 회사를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 있어? 그녀의 아버지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쳤다. 너희들 다 한패지. 저 더러운 년이 아무도 못 속이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연극을 하는 거야. 양국진은 벌벌 떨면서도 이를 악물고 동조했다. 맞아. 이 여자는 분명 사기꾼이야. 저기 고위 임원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야? 양국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가 박 대표님을 몇 년이나 모셨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야. 분명 전현이 돈 주고 고용한 배우들이라고. 방금까지 임나연 편을 들며 기세등등하던 마을 사람들은 즉시 얼어붙어 웅성거렸다. 재성아, 이게 진짜야? 그렇게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했다고? 설마 진짜겠어. 아까 내 얼굴에 견과류 껍질을 뱉었던 아줌마는 이제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다. 말도 안 돼. 전현은 상관녀 아니었어? 어떻게 재성이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가 있어? 박재성은 즉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쉬어라 소리쳤다. 속지 마세요. 이건 다 연극이에요. 저 여자가 나한테 복수하려고 사람들을 고용한 거라고요.
최민주는 차갑게 비웃었다. 그의 시선은 칼날 같았다. 손가락을 튕기자 경호원 2명이 거대한 LCD 화면을 홀 중앙으로 밀고 들어왔다. 화면에는 15년 전의 호텔 소유권 증명서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호텔 소유주, 문서희. 홀은 완전히 침묵했다. 최민준의 목소리는 단조롭고 차가웠다. 이 호텔은 원래부터 문서희 아가씨 명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박재성 씨는 단 1%의 지분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문 아가씨가 키우던 스폰남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쾅! 그 말은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박재성은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나는 경호원을 밀치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내 목소리는 차갑게 울렸다. 박 대표, 이제 누가 누구를 해고하는 거지? 짝! 나는 그의 뺨을 후려쳤다. 쥐 죽은 듯 조용한 홀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형 화면이 바뀌며 내 개인 이력서가 나타났다. 문서희, 서울 최고 갑부 문유행 회장의 외동딸. 세계 최고 예술대학 수석 졸업. 문성그룹 유일한 상속자. 이어서 내가 국제금융포럼에서 인터뷰하는 영상과 우리 어머니인 가요계의 여왕이 그래미 시상식 레드카펫에서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나타났다. 홀은 충격으로 폭발했다. 방금까지 나를 상간녀, 비서, 몸파는 여자라고 모욕했던 자들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손발을 벌벌 떨었다. 어떤 이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어떤 이는 바닥에 쓰러져 말을 잇지 못했다. 저 사람이 진짜 재벌 딸이라고? 죽었다. 우리가 저런 거물을 건드렸으니 이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공기는 누구도 감히 숨쉬지 못할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임나연이었다. 그녀는 즉시 박재성을 밀쳐내고 그를 손가락질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박재성이 날 속였어. 자기가 기생하는 스폰남이라고는 한 번도 말 안 했어. 맨손으로 성공한 수천억 자산가라고 했단 말이야. 나도 그냥 좋은 남자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저놈한테 속았어. 임나연의 아버지는 가슴에 달린 코사지를 뜯어내고 박재성의 멱살을 잡고 뺨을 후려치며 천둥같이 소리쳤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딸 나이가 28이야. 청춘 몇 년을 너한테 다 바쳤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딸을 속여? 우리 집안 전체를 속여? 양국지는 다리가 후들거려 즉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애원했다. 아가씨,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박재성이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가 아가씨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고 임나연으로 아가씨 자리를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그놈 말을 믿고 그런 멍청한 짓을. 제가 회장님을 몇 년이나 모셨습니까? 항상 충성을 다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나를 뾰족하게 쏘아붙이던 아줌마는 이제 벌벌 떨다가 돌아서서 박재성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 나쁜 놈! 남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감히 문아가씨를 상간녀라고 모함해? 나를 강제로 덮치려던 뚱뚱한 남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문아가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제발 너그럽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양국진의 목소리는 체념한 듯 떨렸고 그는 엎드린 채 얼굴이 창백했다. 이때 박재성도 벌벌 떨며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너져 내 발치로 기어와 내 발목을 붙잡았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서희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전부 임나연이 나를 유혹한 거야. 그녀가 날 협박했어. 자기랑 결혼하지 않으면 온 세상에 내가 그냥 기생하는 놈이라고 떠벌리겠다고. 내가 자존심 때문에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서희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당장 저 여자랑 이혼할게. 앞으로는 평생 너만 보고 살게.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그는 매 맞은 개처럼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역겨운 얼굴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얼음장 같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뻥. 나는 그의 가슴을 걷어찼다. 그의 몸이 뒤로 낮아빠졌다. 망하고 나니 이제 와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 문서희가 어떤 남자인들 못 만나겠어? 당신의 그 싸구려 사랑 쳐다보기도 역겨워. 나는 몸을 돌려 차가운 시선으로 홀을 훑었다. 오늘 나에게 손을 대고 입을 놀려 모욕한 자들 누구도 빠져나갈 생각 마. 소환장, 고소장, 민사 배상까지 한 놈도 빠짐없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임나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 손을 잡고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경호원에게 막혔다. 박재성은 제가 된 듯 절망적으로 눈을 감았다. 처절한 울음소리가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홀에 울려 퍼졌다. 나는 당당하게 몸을 돌려 떠났다. 하이힐이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웨딩드레스가 널브러진 바닥을 밟는 소리가 마치 헛된 꿈을 짓밟는 소리처럼 선명했다. 등 뒤로는 그들의 처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박재성을 알거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되찾아왔다. 보름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숙한 법정은 누구도 감히 숨쉬지 못할 만큼 조용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사 결과 피고인 박재성은 문서희 씨와의 혼인관계를 사칭하여 불법적으로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관리자 직위를 이용하여 문성그룹의 자산을 침해한 금액이 막대합니다. 동시에 타인을 교사하여 문서희 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 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꿰뚫었고 의사봉이 힘차게 내려쳐졌다.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인 박재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탕! 박재성은 잿빛 얼굴로 온몸을 떨며 피고인석에 쓰러졌다. 임나연은 넋이 나간 채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절망적인 흐느낌만 터져나왔다. 판사는 계속했다. 피고인 임나연은 박재성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재산 편취에 공모하였으므로 징역 7년에 처한다. 안 돼!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목이 쉬어라 울부짖었다. 아빠! 나 감옥 가기 싫어! 가기 싫단 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 또한 나에 대한 상해 교사죄로 자신을 보전하기 어려웠다. 그는 징역 5년을, 피고인 양국진은 직권을 남용하여 박재성의 문서희 씨에 대한 가해 행위를 방조하고 살인 미수 정황이 있으므로 징역 10년에 처한다. 양국진은 잿빛 얼굴로 피고인석 책상에 머리를 밟고 운명을 받아들였다.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폭행했던 마을 사람들, 누구 하나 빠져나가지 못했다. 모두가 가담 정도에 따라 3년에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흘 후 나는 디자이너를 데리고 박재성에게 선물했던 호텔, 그가 그의 정부와 결혼식을 올리려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함과 소란은 사라지고 텅 빈 냉기만이 감돌았다. 새 지배인이 엄숙하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샴페인 자국으로 얼룩진 벽을 손으로 쓸었다. 철거해요. 지배인이 깜짝 놀랐다. 네? 철거. 뭘 말입니까?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눈빛은 차갑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홀 전체를 다 부수고 새로 지어요. 내 손이 낡고 얼룩진 벽을 스쳤다.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제부터 이곳의 이름은 재성이 아니라 문서로 바꿉니다. 디자이너가 즉시 다가와 공손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어떤 스타일로 리모델링 하시겠습니까? 나는 손을 들어 똑바로 가리켰다. 이쪽 벽은 전부 허물고 여기는 완전히 없애버려요. 이제부터 이곳은 불사조의 재탄생을 주제로 한 아트 갤러리가 될 겁니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자들이 기억하도록. 감히 배신하고 감정을 기만한 자는 언젠가 불타제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박재성이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날 한 교도관이 그에게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건넸다. 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것이 구원의 동아줄이자 문씨 가문의 적이 은밀히 보내온 역전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표 뒷면을 뒤집어 본 순간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것은 수표가 아니라 오래전 그가 직접 내게 쓴 연애 편지였다. 편지 속에서 그는 간절히 애원했었다.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자본금으로 5천만 원만 빌려줘. 만약 널 배신하면 10배로 갚을게. 그 글을 쓸 때 그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처럼 눈이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쇠창살 안에서 초라하게 떨고 있는 죄수일 뿐이었다. 나는 전용기를 타고 곧장 프랑스로 향했다. 창밖으로 너무나 많은 기억, 달콤함과 쓰라림이 뒤섞인 도시가 희미해져 갔다. 손가락으로 원래 결혼식 날 그에게 끼워주려 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아름다웠던 꿈은 이제 제가 되어버렸다. 아가씨, 이 반지 보관해드릴까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무심하게 창문을 열고 반지를 허공으로 던져버렸다. 필요 없어. 어떤 사랑은 이 반지처럼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으니까. 기내에서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다. 여성 총수 문서희 대표의 지휘 아래
문성그룹이 공식적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 민간 기업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흥분에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밖 교도소 운동장에서 덥수룩한 수염의 한 남자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 세상을 손에 쥔 듯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을 잃었고 누군가는 인격을 잃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치르게 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그날 차시혁이 그 어린 여자애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들어섰을 때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즉시 달라졌다. 친한 사람들은 불안한 듯 안절부절못했고 남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심지어 현실판 막장 드라마를 즐기는 듯한 희열에 찬 눈빛을 보냈다. 나는 미소를 거두고 몇 사람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실례합니다. 잠시 다녀올게요. 멀리 가기도 전에 등 뒤에서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차 대표님 부부 사이 엄청 좋지 않았어? 모범적인 부부였잖아. 재벌과 결혼이 진짜인 경우가 몇이나 되겠어. 무대 위에서는 애틋해도 뒤에서는 냉랭하기 짝이 없지.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아내가 막 들어왔는데 돌아서니 남편이 애인을 데리고 나타나다니. 체면도 말이 아니네. 이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어? 쉿. 남의 집안일에 우리가 뭘 안다고. 나지막한 비웃음이 들려오고는 모든 것이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시작에 불과했고 진짜 폭풍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웨이터에게서 와인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어젯밤 영상통화로 나를 보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던 남자가 오늘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의 팔짱을 끼고 나타나다니. 나를 보자마자 차시혁의 눈이 환하게 빛났다. 그는 대화를 끊고 내게로 빠르게 다가왔다. 앗! 나지막한 비명이 들렸고 그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나는 곁눈질로 그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의 품에 쏙 안겼고 맑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가녀리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시혁 오빠, 발이 너무 아파요. 순수함과 강인함이 뒤섞여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차시혁이 즉시 그녀를 밀쳐내고 내게로 달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현아, 이렇게 일찍 올 거면 미리 말해주지. 그는 나를 안고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보고 싶었어. 주변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다. 나는 눈을 내리깔고 손 안에 와인잔을 돌렸다. 부모님이 갑자기 바쁘셔서 강씨 집안 대표로 협력건 논의하러 왔어. 오후에 도착해서 당신이 있는 줄 알고 미리 연락 안 했지. 나는 그의 팔을 살며시 떼어냈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는 충분히 이해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화가 났다는 신호였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해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와 환하게 웃었다. 보조개는 잘 익은 복숭아 같았다. 시혁 오빠.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차갑게 물었다. 언제부터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여동생이 생긴 거지? 차시혁이 잠시 당황했다. 아, 이쪽은 백설아. 내가 후원했던 아이인데 전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일했고 지금은 내 비서야. 안내데스크에서 총괄 비서로 한 번에 하늘로 솟아오른 셈이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했다. 누군가 부르는 바람에 차시혁은 자리를 떠나야 했다. 즉시 그녀가 다가와 손을 내밀며 예의 바르게 웃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는 그녀가 내민 가느다란 손을 쳐다보지도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 비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강 대표나 차 대표님,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그리고 명심해. 앞으로 내 남편과 함께 다닐 땐 사회적 거리를 지키도록. 당신은 그의 친동생이 아니잖아. 안 그래? 그녀의 입가에 걸렸던 미소가 굳어지며 당황했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차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시혁 오빠가 잠깐 부축해준 것뿐이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눈을 내려 그녀의 정교한 메리제인 구두를 훑어보았고 시선은 하얀 발목에 멈췄다. 차시혁이 돌아오자 백설아는 즉시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혁 오빠, 죄송해요. 제가 부주의해서 발을 다치는 바람에 강 대표님 기분까지 상하게 했어요. 그냥 저기서 쉬고 있을 테니 오빠 일 끝나면 같이 돌아가요. 차시혁이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 기사시켜서 먼저 집에 보내줄게. 그녀가 굳어졌다. 시혁 오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달콤한 호칭이 역겨울 뿐이었다. 시혁 오빠라니 귀가 따가웠다. 차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시누이가 생긴 것 같잖아.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나를 힐끗 본 뒤 그에게 머뭇거리며 말했다. 밖에서는 계속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바꾸려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내 마음이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3년의 결혼 생활. 나는 차시혁이 냉정하고 공과 사가 분명하며 일에 사적인 감정을 섞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원칙이 고작 비서 한 명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차시혁도 나와 그녀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눈치챘다. 백설아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본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더니 차갑게 말했다. 확실히 부적절하군. 오늘부터 호칭 바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설아의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차 대표님. 억울함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나는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꼬듯 입꼬리를 올렸다. 울어? 우는 게 해결책이야? 이 회사는 배우 뽑는 곳도 아니고 네 눈물 닦아줄 휴지도 없어. 호칭 바꾸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울어. 여기 바닥 더럽히지 말고. 백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떨리는 몸으로 입을 다물었다. 그녀가 물러나자 나는 즉시 그에게 따져 물었다. 차시혁은 옅게 웃으며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 아이, 내가 보육원에서 후원했던 아이야. 이제 막 졸업해서 성격이 단순해. 이현아, 함부로 백년꽃 같은 짓이라고 단정 짓지 마. 듣기 좋지 않잖아.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칼날처럼 번뜩였다.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팔짱을 끼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분명히 말하는데 2번은 없을 거야. 차시혁은 나지막이 웃었다. 질투하는구나. 안심해, 그냥 돌발 상황이었어. 그 아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한자 한자 끊어 말했다.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지금 장난해? 평범한 직원은 퇴근 시간 땡 치면 집에 가기 바빠. 그런데 그녀는 당신이 나올 때까지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당신이 문을 열고 나서야 자리를 떴어. 이게 아무 사이도 아닌 거면 세상에 애매한 관계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겠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당신 비서로 일한 지 1달 남짓이고 나는 당신 아내로 3년이야. 당신을 챙기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잘 알 것 같아? 그냥 직원이라면 어떻게 감히 당신 옆에 앉아서 내 앞에서 일부러 친한 척을 해? 차시혁, 내가 그딴 싸구려 수작을 못 알아볼 만큼 멍청해 보여? 처음으로 차시혁은 내게 따져 물어져 말을 잃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나를 안고 목소리를 낮췄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네가 싫다면 앞으로는 그녀를 데리고 다니지 않을게. 어차피 이제 막 졸업한 학생인데 네가 굳이 따질 필요 없잖아.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입으로만 사과하지 마. 정말 나를 신경 썼다면 내가 여기서 이런 굴욕을 당하게 두지 않았을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지켜주던 체면, 오늘로 끝이야.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평화를 유지하려 애썼다. 설아야, 넌 조수석에 타. 이현아, 오늘 피곤할 테니 일찍 들어가서 쉬어.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했다. 두 사람끼리 가. 난 안 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토할 것 같으니까.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백설아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은 일부러 크게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려는 듯했다. 억눌려 있던 내 분노가 마침내 폭발했다. 나는 똑바로 걸어가 손을 휘둘렀다. 짝! 뺨 맞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울어? 뭘 잘했다고 울어? 눈물 몇 방울이 부적인 줄 알아?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남편한테 들러붙지 마. 또 그러면 뺨으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백설아는 뺨을 감싸쥔 채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차시혁은 몇 초간 굳어있다가 차갑게 웃었다. 잘했어. 오늘 기어코 나랑 한판 하겠다는 거지? 그럼 너 혼자 돌아가. 설아야, 가자. 차에 오르기 전 백설아는 고개를 돌려 마치 내게 선전포고라도 하듯 오늘 중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얌전히 조수석에 올라탔다.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갑게 비웃었다. 이 결혼은 아마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돌아오는 길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몇 초간 화면을 노려보다가 결국 받지 않았다. 벨이 끊기자마자 위챗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차시혁, 어디야? 왜 안 보여?
차시혁, 백설아는 혼자 보냈어. 너 데리러 돌아가는 중이야. 차시혁, 강희연, 화가 나도 정도가 있지. 메시지 답장에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나는 무심하게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나와 차시혁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냉전이 시작되었다. 사실 나는 진작에 예상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과 사를 칼같이 구분하지만 한번 마음의 안전지대에 누군가를 들여놓으면 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게 된다. 백설아가 바로 그 애였다. 그녀와 차시혁은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고 어릴 때부터 그에게 후원을 받았으며 지금 이 도시에 머물고 있다.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도시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가 남기로 한 것은 차시혁 때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숨김이 없었다. 감사함도 호감도 있었지만 가장 깊은 곳에는 절대적인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차시혁의 눈에는 내가 그들의 순수한 관계를 더럽히고 그가 믿었던 것을 남녀의 감정으로 변질시킨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는 잊었다. 사랑은 때로 한 줄기 호감만으로도 싹틀 수 있다는 것을. 하물며 그는 너무나 완벽한 남자였다. 그는 그저 스스로를 속이며 이미 변질되어 버린 순수함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나와 백설아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차시혁의 싸움이었다. 결혼 생활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한 사람이 굽혀야 했다. 결국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차시혁이었다. 그는 내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회의 중이었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무실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주비서, 솔직히 말해봐요. 계속 이렇게 때로 몰려오는데 도대체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차시혁의 비서들은 대부분 젊었고 그보다는 나를 더 편하게 여겨 거리낌이 없었다. 주 비서가 대표로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다. 그럼 제가 대표로 여쭤볼게요. 차 대표님 개인 비서가 그분이랑 소꿉친구라던데 두 사람 관계 좀 이상한 거 맞죠? 나는 피식 웃었다. 소꿉친구? 그 백설아 씨 말이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왜 사무실에 안 보이죠? 더 이상 같이 일 안 해요? 다른 비서가 끼어들었다. 원래는 같이 일했는데 며칠 전에 기획팀으로 발령났어요. 사모님께서 차 대표님 옆에 너무 예쁜 여자가 있는 걸 싫어하신다는 소문도 있고요. 나는 무심하게 주 비서를 위아래로 훑었다. 날카로운 얼굴, 매력적인 몸매, 눈부신 아우라. 나는 입꼬리를 올렸다. 그럼 자기는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자기가 그녀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주 비서는 깜짝 놀라며 가슴을 쭉 폈다. 제가 바로 이 구역 최고 미녀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깨달았다. 아, 맞다. 제가 차 대표님 모신 지 3년인데 사모님께서 저를 어디로 보낸 적은 없으셨네요. 그럼 도대체 왜죠? 나는 주 비서의 성격을 알았다. 일은 프로페셔널하지만 소문에는 누구보다 빨랐다. 대답해주지 않으면 아마 10번은 더 핑계를 대고 들어올 것이다. 첫째, 백설아 씨는 그냥 차 대표가 후원하던 학생일 뿐이에요. 둘째, 그녀가 발령난 건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죠. 똑똑한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았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됐어요? 이제 일하러 돌아가도 되겠죠? 주비서는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저 아이는 정말 코미디언이었다. 평소에 어떻게 차시혁과 일하면서 웃음을 참는지 신기할 정도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꽤 즐거웠다. 나는 그의 성의를 느꼈고 나 역시 그에게 화답해야 했다. 이 일은 일단락된 것으로 치기로 했다. 어쨌든 차시혁이 아직 실제로 바람을 피운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지만 해야 할 말은 분명히 해야 했다. 차시혁, 사랑해. 그는 굳어졌다. 와인잔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이런 순간에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다. 시선은 평온하지만 차가웠다. 하지만 내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 당신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 결혼은 존재할 수 있어. 당신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게 어떤 측면이든 우리는 이혼밖에 없어. 그는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럴 일 없어, 이현아. 그 아이에게는 그저 동정심일 뿐이야. 나는 그저 차시혁이 자신의 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한 번 더러워지면 나 역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테니까. 나와 차시혁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백설아에게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 일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리 만무했다. 예전 비서실에 있을 때는 비서라는 이름 아래에 그녀가 하는 일은 모두 차 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갔고 실수는 동료들이 덮어주거나 그의 앞에서 눈물 몇 방울 흘리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기획팀은 달랐다. 일은 자질구레하고 복잡했고 그녀는 마음이 콩밭에가 있고 불만으로 가득 차 계속해서 일을 망쳤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그녀가 차 대표의 친척인 줄 알고 눈치를 봤다. 주 비서가 진실을 폭로하고 나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모두가 속았던 것이다. 그 소식들은 모두 최전선에 있는 주 비서가 내게 보고했지만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신경 쓴 것은 결코 백설아가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주목한 것은 차시혁의 태도였다. 전환점은 내 생일날 찾아왔다. 나는 백설아가 일으킨 소동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 그날은 그저 예고편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뒤에 있었고 그것은 내가 손 쓸 틈도 없이 맹렬하게 닥쳐왔다. 매년 내 생일은 원래 친구들과 바에서 조촐하게 모이는 자리였다. 밝은 조명, 시끄러운 음악, 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누군가 황급히 달려오기 전까지는 강아가씨, 차 대표님이 미쳐서 사람을 때렸어요. 나는 순간 멍해졌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차시혁이? 그 남자는 화가 나도 기껏해야 미간을 찌푸리고 냉정한 표정을 짓는 정도인데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지? 나는 서둘러 달려갔다. 눈앞의 광경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차시혁은 자기 재킷을 벗어 백설아의 어깨에 걸쳐주고 있었다. 시끄럽던 바는 갑자기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그녀의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바 매니저의 연이은 사과를 듣고서야 나는 전후 사정을 이해했다. 백설아는 오늘 차시혁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직원이 룸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낯선 남자를 따라 VIP 구역으로 몰래 들어왔다가 그에게 봉변을 당할 뻔한 것을 마침 차시혁이 발견한 것이다. 한 사람은 말끔하고 한 사람은 비참했다. 그녀의 억눌렸던 모든 억울함이 눈물로 터져나왔다. 백설아는 차시혁의 품에 뛰어들어 아이처럼 울었다. 그의 팔짱을 끼고 파티에 참석할 만큼 당당했던 여자가 이제는 만나기 위해 몰래 숨어들어야 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그 거리가 그녀를 미치게 만든 것이다. 예전에 눈물에 연기가 섞여 있었다면 오늘은 진짜 눈물이었다. 그녀는 흐느끼며 떨었다. 시혁 오빠, 다다가 곧 죽을 것 같아요. 오빠랑 연락이 안 됐어요. 회사에서는 주비서가 맑고 동료들은 미워하고 이제 다다까지 저를 떠나려 해요. 그 말을 듣고 차시혁은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는 숨김없는 혐오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백설아를 안고 있는 팔은 핏줄이 설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다. 우리 둘의 친구들 앞에서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강희연. 그녀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조금 더 신경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이 지경까지 몰아붙여야 했어? 나는 너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몇 번이고 양보했어. 그런데 너는 계속해서 뒤에서 이런 비열한 수작을 부렸지. 그가 내게 진심으로 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원래 냉정하고 감정을 억제하던 그 남자가 이제는 통제력을 잃고 격분하고 절망했다. 강희연, 네가 너그럽지 못하다면 이 결혼은 더 이상 계속할 필요 없어. 나는 네가 약자를 괴롭히고 오만하고 무정한 여자로 변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주비서는 단지 자기 책임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녀의 연락처를 지운 것은 내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아니면 그녀가 여기에 나타날 줄은 나도 몰랐다고? 그녀가 겪은 모든 일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나는 해명하고 싶지 않았다. 해명할 가치가 뭐가 있겠는가? 내 생일날, 내 남편이라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공동의 친구들 앞에서 안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냉정하게 비난의 말을 퍼붓고 있었다. 나는 동정심 따위 없어. 그 느낌은 끔찍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아프고 욱신거리지만 피는 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내리는 장맛비처럼 무겁게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날 밤 차시혁은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졌다. 차 대표가 한 여자를 위해 분노를 터뜨려 내부 전체를 정비했다는 소식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선언했다. 내 회사에서는 서로 돕는 것만 있을 뿐 괴롭힘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특히 상사를 속이는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주비서,
수석비서는 공개 사과를 요구받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했을 뿐입니다. 차 대표님께서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제 실수는 단 하나일 겁니다. 대표님 마음속에 있는 백설아 씨의 진짜 위치를 잘못 판단한 것이겠죠. 하긴 정식 사모님조차 사람들 앞에서 대표님께 그런 꾸지람을 듣는데 저 같은 작은 직원이 뭘 바라겠습니까? 그녀는 옅게 웃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차 대표님, 저 퇴사하겠습니다. 차시혁은 조금도 말리지 않고 즉시 사표를 수리했다. 그 후 그는 백설아를 주 비서의 자리를 대신할 총괄 비서로 임명했다. 순식간에 비서실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고 주 비서에게 강씨그룹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그녀는 태연하게 웃었다.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리더 밑에서는 회사가 조만간 망할 거예요. 저는 미리 빠져나온 셈치고 이참에 좀 쉬려고요. 나는 진심으로 그녀의 성격을 존중했다. 원한다면 언제든 강씨그룹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그 후 나와 차시혁은 별거에 들어갔다. 정확히 말하면 그가 집을 나갔다. 아무도 이혼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떠난 사람은 그였다. 치명타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내가 가장 아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백설아의 애완견 다다를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원래 그는 개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래전 그가 직접 그녀에게 선물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자선 만찬에 참석했고 마음에 들어라는 한마디에 수억 원을 들여 목걸이를 사주고 직접 목에 걸어주기까지 했다. 그들은 업계회의에 함께 나타났고 밤늦게까지 함께 야근했다. 고층 빌딩에서 찍은 사진, 불빛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뒷모습. 그녀의 캡션이었다. 그는 이상을 위해 달리고 나는 만집의 불빛을 보며 그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한때 우리 두 사람의 보금자리였던 집을 혼자 지키고 있었다. 나는 백설아가 샤오 홍슈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과시한 모든 것을 조용히 다 보았다. 맨 위에 고정된 게시물은 핑크색 디올 드레스였고 달콤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너는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다시 키워줄게.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있고 원망은 없을 거야. 즉시 질투의 물결이 일었다. 달콤하고 애매하고 과시적이었다. 공동 친구를 통해 친구가 보내준 스크린샷도 비슷했다. 어쨌든 이제 그녀는 총괄 비서가 되어 나와 차시혁의 지인들과도 적지 않게 친구를 맺었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나 강희연이 어떻게 저런 어설픈 녹차녀 여우 같은 여자에게 졌는지. 하지만 사실 이기고 지는 것은 없었다. 단지 감정이 식고 마음이 변했을 뿐이다. 나는 그 스크린샷들을 홍보팀에 보냈다.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차시혁은 백설아에게 잘해주었고 전혀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온 세상에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날 정도로 과시했다. 언론은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다. 재벌과 스캔들은 원래 시청률을 올리기 가장 좋은 소재였다. 하물며 오래전 나와 차시혁의 결혼식은 세기의 결혼식으로 칭송받았었다. 그 후 차시혁의 아버지가 큰 행사에서 애인과 싸우는 스캔들에 휘말리자 회사 이미지를 구하기 위해 홍보팀은 교묘하게 우리의 결혼을 이용해 차시혁을 애처가 이미지로 만들었다. 아버지는 바람둥이, 어머니는 인내하고 남편은 충실한. 이 대조적인 삼각구도는 엄청난 미디어 효과를 만들어내 수많은 여성 팬을 끌어모았고 심지어 차씨 가문의 주가를 급등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가 무너졌으니 스캔들이 궁금증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다. 연예 뉴스에는 별 관심 없던 우리 부모님까지 전화를 걸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얘야?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되물었다. 제가 이혼하면 아빠 엄마는 지지해 주실 거예요? 수화기 저편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아, 어릴 때부터 아빠 엄마는 네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결혼이든 이혼이든 네가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누구에게 허락받을 필요 없어. 네가 너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아빠 엄마가 네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란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기억이 났다. 사실 처음부터 부모님은 이 결혼을 완전히 지지하지 않으셨다. 한편으로는 내가 가문의 결합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바라셨다. 다른 한편으로는 차씨 가문의 가풍이 원래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대대로 정략 결혼, 그 후에는 끝없는 혼의 자식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양보하셨다.
내가 차시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자신있게 말했다. 차시혁의 아버지가 결혼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감정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그는 결코 그 비극이 자신의 아내에게 반복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저였게 웃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이연아, 넌 아직 남자를 모른다. 남자는 결코 자신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공감하지 않아. 그 관계에서 이득을 보는 쪽이니까. 차시혁의 아버지는 바람을 피울지언정 아들에게 충분한 돈, 지위, 상속권을 줬지. 그래서 차시혁의 눈에는 어쩌면 너그럽지 못한 어머니가 더 원망스러울지도 모른다. 이게 가풍이라는 거야. 대대로 피에 스며들어 전해지는 것.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언젠가 최악의 상황이 정말 닥치면 너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 너무 많이 줬는데 너무 적게 받았기 때문이야. 너는 이것만 기억해. 사랑할 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되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땐 단호하게 손을 놔야 한다는 걸. 그러면 아무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을 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이해했다. 차시혁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나를 품에 안고 귓가에 속삭였다. 이연아, 너는 강씨 집안의 유일한 딸이다. 기억하렴. 아빠, 엄마와 강씨 집안은 영원히 너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걸. 예전에는 아버지가 내 결혼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앞서간 사람의 통찰력이었다. 그는 낙관하지도 금지하지도 않으셨다. 그저 조용히 일깨워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내가 사랑을 위해 결혼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이 없을 때 떠날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은 들끓었고 네티즌들은 금세 백설아의 SNS를 찾아냈다. 단 하루 만에 차씨 가문은 실시간 검색어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 엄청난 언론의 압박 속에서 차시혁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작 녹차녀 하나 키운 것이 이렇게 큰 폭풍이 될 줄은 몰랐다. 처음부터 그의 목적은 나를 길들이는 것이었지만 차시혁은 잊었다. 나와 그는 같은 출신, 같은 교육,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유일한 차이점은 그는 남자고 나는 여자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사람이 나여야만 하는가? 차시혁은 내게 함께 파티에 참석하고 불륜설을 해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꼭두각시처럼 그의 손에 이끌려 나란히 서는 방식은 아니었다. 나는 공식 기자회견을 요구했다. 이 결혼이 화려한 빛 속에서 시작되었다면 끝날 때도 그에 걸맞게 성대해야 했다. 기자회견 당일, 차시혁이 직접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다. 나는 조수석 문을 열었고 이미 자리에 앉아있는 백설아와 마주쳤다. 그녀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기자회견은 제가 전 과정을 밀착 수행할 테니 필요하신 거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운전석에 앉은 차시혁을 힐끗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번에는 화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몸을 돌려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다. 마치 여왕이 제자리에 앉는 것처럼. 백설아의 눈에 스친 희열은 조금도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 기자회견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상기시켜준다는 핑계로 말을 걸었다. 목소리는 맑고 즐거웠고 예전의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분명 그동안 차시혁이 그녀를 너무 잘 키운 것이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쉬었고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쳐서야 점차 조용해졌다. 기자회견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자가 간단히 소개를 했고 차시혁이 나서서 우리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며 소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내가 무대에 올라 남편을 부드럽게 칭찬하며 그의 가정적인 남자 이미지를 굳혀줄 차례였다. 하지만 갑자기 백설아가 무대로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시혁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곧바로 대형 화면이 켜졌다. 그것은 두 사람이 보육원에서 처음 만났던 장면부터 편지와 메시지, 그리고 차시혁이 그녀에게 애완견 다다를 선물하고 졸업여행을 데려갔던 사진까지의 영상이었다. 전 과정이 마치 한 편의 로맨스 영화처럼 교묘하게 편집되어 있었다. 객석은 웅성거렸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감사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볼수록 분위기는 이상해졌다.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이건 너무 연애일기 같잖아. 보고 나니 차 대표가 누굴 사랑하는지 모르겠네. 아내를 사랑한다고? 정말 불륜이라면 강희연이 저기 앉아있을 리가 없지. 사회자가 서둘러 분위기를 수습했다. 듣자 하니 차 대표님 사모님께서도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함께 보시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영상은 백설아의 것만큼 화려하지 않았다. 많은 장면이 CCTV에서 잘라내어 흔들리고 흐릿했지만 내용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백설아가 차시혁의 팔짱을 끼고 파티에 참석하는 장면. 차시혁이 차가운 바람 속에 나를 버려두고 그녀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나는 장면. 그가 그녀를 위해 싸움에 휘말리는 장면. 그가 그녀를 꼭 껴안고 나에게 조금의 배려도 없이 소리치며 꾸짖는 장면. 사이사이에는 그녀가 직접 올린 과시적인 일상 사진들이 끼어 있었다. 두 영상은 같은 주인공을 다루었지만 감정은 완전히 상반되었다. 한쪽은 미화했고 한쪽은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마지막은 3년 전 영상이었다. 결혼식 날 차시혁은 나를 꼭 껴안고 큰 소리로 맹세했다. 강희현, 사랑해. 이 약속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웃으며 물었다. 만약 변하면?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죽지 않는 한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었다. 현재의 무심하고 냉담한 모습과 나란히 놓으니 정말 씁쓸하고 비꼬는 듯했다. 객석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차시혁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이현아, 미안해. 내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 나는 그저 네게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네가 남을 억압하는 그런 여자가 될까봐 두려웠어. 백설아와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나는 손을 빼고 마이크를 잡았다. 막지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당신이 바람을 피웠는지 아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판단하시겠죠. 당신은 내 생일날 나를 버려두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당신은 추석날 밤 나를 홀로 남겨두고 그녀를 차씨 댁으로 데려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줬죠. 당신은 그녀와 연인들이나 할 법한 짓은 다 해놓고 그녀가 온 세상에 과시하는 걸 조용히 방관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온갖 굴욕을 안겨주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말하는군요. 당신은 모르는 게 아니라 신경 쓰지 않은 겁니다. 객석은 충격에 휩싸였다. 차시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그건 그녀가 항상 내 때문에 운다고 하니까 네가 너무 강하고 무섭게 느껴져서 그랬어. 내가 약자를 괴롭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 알잖아. 나는 그를 보았다. 한때 신처럼 완벽하다고 칭송받던 남자가 갑자기 더럽게만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높이 들고 침착하게 또박또박 말했다. 차시혁, 우리 이혼해요. 당신의 사랑은 너무 짧았어.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지. 말을 마치고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흐르다가 홀 전체가 천둥 같은 박수 소리로 터져 나왔다.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다. 여자에게도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계속해서 도발당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참는 아내를 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직 차시혁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럴 만도 했다. 그에게는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는 내가 이혼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직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우습게도 나는 그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이후로 강씨그룹은 독주했고 차씨그룹은 더 이상 어깨를 나란히 할 자격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애처가 남편 이미지 덕분에 차씨그룹은 적지 않은 이득을 보았고 심지어 여성 제품 라인까지 확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들에게 역풍의 맛을 보게 해줄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에 거꾸로 삼켜지는 맛을.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모든 이익을 누리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일부러 차시혁과의 감정이 식도록 내버려 두었다. 백설아가 매일 과시하는 것을 무시하고 한 걸음씩 두 사람을 선을 넘게 만들고 여론을 유도한 뒤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그 일격은 한 결혼을 끝냈고 또한 최고의 미디어 전쟁의 서막을 열었다. 그 전쟁 이후 강씨그룹은 날개를 단 듯 매출이 급증했고 여성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다. 반면 차씨그룹은 위기에 빠졌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특히 여성 제품 라인은 거의 재고만 쌓여갔다. 네티즌들은 다시 차시혁의 아버지인 차 회장의 바람기 스캔들을 파헤쳤다. 혼의 자식만 해도 10명이 넘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았다. 이때 차시혁은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바빴다. 이사회를 막아내야 했고 권력을 노리는 아버지의 사생아들을 경계해야 했다. 차 회장은 전략을 바꿔 그들이 서로 싸우게 내버려두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차시혁은 이혼을 거부했다. 그는 내가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단지 백설아와의 관계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해고하고 남자 비서로 교체했다.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사과하고 후회했다. 나는 귀찮아서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공식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차시혁은 술에 취해 한밤중에 우리 집 문 앞에서 쓰러졌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붉어진 눈으로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이현아,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될까? 우리 별거 해도 돼.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 너를 다시 쫓아다닐게. 평생 너 말고는 아무도 사랑한 적 없어. 너만 사랑했어. 사람은 그렇다. 가졌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고 잃고 나서야 붙잡으려 아우성친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 나는 그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시혁, 백설아 때문에 처음으로 냉전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잊었을까봐 다시 말해줄게. 당신이 선을 넘는 순간 그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우리 사이에는 이혼밖에 없다고. 나는 몸을 숙여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차 대표님, 이제 당신은 필요 없어요. 만약 당신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일부러 말을 멈추고 냉정하게 비수 하나를 더 꽂았다. 아, 맞다. 당신은 입만 열면 백설아가 불쌍하다고 했지. 그럼 내가 당신에게 걸맞은 선물을 하나 줄게. 그 선물은 CCTV에서 잘라낸 영상이었다. 내 생일 다음 날, 우리 부부관계가 팽팽한 긴장 상태였을 때였다. 나는 집을 나와 백설아가 짐을 챙기러 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영상 속에는 더 이상 달콤하거나 눈물 흘리는 여자는 없었다. 대신 비꼬는 눈빛과 날카로운 말투가 있었다. 강씨, 어떻게 그렇게 잘 참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혼하느니 차라리 텅 빈 집에서 버티겠다니. 정말 웃기지 않아요? 영상 속에 나는 똑바로 서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혼한다면 그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지. 당신 같은 싸구려 제3자가 나설 일이 아니야. 백설아는 비웃었다. 귀에 거슬릴 정도로 달콤했다. 몰랐어요? 지금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제3자라는 거. 나는 나지막이 비웃으며 그녀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고 한자 한자가 칼날 같았다. 녹차녀 소설 너무 많이 읽었나 보네. 제3자는 남의 결혼에 끼어드는 여자, 동정심과 저급한 욕망에 기대 사는 종류를 말하는 거야. 나 강희연은 법적인 아내고 결혼식도 올렸고 법의 보호를 받는 혼인신고서도 있어. 당신은 고작 그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로 내가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는 거야? 대체 뭘 믿고 내 앞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거지?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모든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만약 그가 사고라도 나면 당신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자격이 있어? 그가 죽으면 당신이 법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조건이 되냐고?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세상에는 상간녀 노릇을 하면서도 자기가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자부하고 입만 열면 본처에게 이혼하라고 설교하는 여자들이 있는지. 당신이 정말 당당하다면 차시혁에게 권해보지. 그래? 그가 입만 열면 나는 당장 그날로 구청에 갈 테니까. 아니면 당신들 같은 여자들은 그저 진정한 사랑이라는 두 글자를 빌려 자신의 비천함을 가리고 있는 것뿐이겠지.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명심해. 오늘 내가 너를 여기 서 있게 놔두는 건 내가 널 경멸하기 때문이지 널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야. 한마디로 베어버리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백설아는 얼굴이 창백해져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다. 결국 그녀는 이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이것이 진짜 강희현이었다. 연약하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여왕, 대학 시절 토론 동아리의 에이스. 한번 나서면 모든 말이 칼이고 모든 일격이 치명적이었다. 백설아가 사라진 후 나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후두둑 흘렸다. 울면서 집안의 모든 결혼사진과 기념사진을 냉정하게 부숴버렸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차시혁도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데 동의했다.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 어차피 법정까지 끌고 가봤자 보기 좋은 꼴은 아니었다. 재산 분할은 내가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다.
그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이혼 확인서를 받으러 가서 차시혁은 다시 한번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차가운 바람을 쫓듯 손을 흔들었다. 미안하다는 세 글자. 당신은 너무 많이 말했어. 이제는 듣기조차 지겨워.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조금은 처량하고 포기한 듯했다. 그럼 앞으로는 스스로에게 장미를 선물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길.